네, 안녕하십니까. 타임룰러입니다. 오늘은 좀 금융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시가총액이 제일 높은 신한지주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금융주는 좀 복잡하죠. 네, 좀 복잡합니다. 이게 기술적으로 본다고 해도 기본적 분석이 워낙 비중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물론 다른 종목도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유독 또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직관적 분석이 많이 좀 차지하는 부분이 좀 높다고 볼 수 있어요. 기본적 분석이라고 볼 수 있겠죠. 1차적으로 지금 보시면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08년도, 18년도 1월부터 지금 계속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어요. 이유는 좀 이따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예, 물론 오른 이유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이제 바로 반영이 돼서 이제 폭락을 한 이후에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개인분들이 많이 사셨죠? 언제부터 샀을까요? 그죠? 작년 12월까지는 뚱하다가 올해 1월부터 엄청 많이 샀죠? 그죠? 거의 빨간불 거의 개인이에요. 그냥 봐도 너무 많죠? 계속 사셨어요, 계속. 그리고 나서 뭐 4월 27일부터 이제 기관이 붙었어요. 밸류에이션에 대한 그런 반영이겠죠? 지금 또 개인분들이 워낙 많이 사셨고 금융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세요.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 거 보면 지금 많이 떨어졌다. 지금 타 종목은 거의 다 어느 정도 올라왔죠. 지금 주봉입니다. 크게 몰라 주봉으로 봤는데 일봉으로 볼까요? 지금 타 종목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3월, 2월 중순? 3월 정도, 그죠? 3월 정도의 금액 정도는 어제 다 회복이 됐어요. 얼마입니까? 3만 3천 정도 되죠? 그 정도는 와야 되는데, 지금, 뭐, 어느 정도 반등이 있는 상태에서 크게 반등은 없어요. 그래서 덜 올랐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지금 매수세가 붙긴 했어요. 매수세가 붙긴 했었고, 추세가 뭐 그렇게, 하지만 뭐 이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하지만 21선 위에서 지금 있죠. 상당히 괜찮아 보이는 상태입니다. 다들 그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하지만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패턴을 보고 판단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부분도 고려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었든지. 만약에 코로나가 뭐 발생이 안 됐다면 한 얼마 정도 됐을까요? 지금쯤 그냥 대충 생각했을 때 한 얼마 정도 됐을까요? 한 대충 뭐 이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떨어진다 했었죠. 아니면 좀 더 떨어지면 한 이 정도? 4만원 정도? 뭐 그렇게 뭐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유가 뭘까요?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오늘 설명이 좀 길어질 수 있는데 워낙 뭐 금융주다 보니까 2018년도에 이제 회계 기준이 이제 변경이 됐어요. 무엇일까요? 그쵸? 국제 회계 기준이죠. IFRS9. 그죠? IFRS9이 어떤 건가요? 아시는 분도 있겠죠? IFRS9 한번 볼까요?
2018년 1월부터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금융상품 국제회계기준, 은행카드 캐피털사의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적용 대상이다. 은행은 IFRS 일반 기준 외에 대출 채권과 유가증권 등 금융자산 분류 등에서 IFRS 9 기준 적용받는다. 핵심 부분이에요. 대선 충당금을 산출할 때 기존 발생 손실에서 미래 예상 손실로 기준을 변경하기 핵심이다. 그쵸? 그리고 RFR에서 17은 보험은 2022년에 이제 적용할 거예요. 뭐 이 내용도 따로 뭐 이미 알고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 삼성생명에서 연장을 했죠. 요청을 했죠. 준비가 안 됐다고. 자, 대선 충당금 산출할 때 발생 손실에서 미래 예상 손실을 기준을 변경한 것이 핵심이다. 그죠? 이게 핵심, 이 금융주는 이 대선 충당금에 대한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 뭐 빌려준 돈 뭐 얼마 정도 못 받을 것이다라는 거를 이제 반영을 한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그 반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증빙이 돼야 되고 그거가 이제 바로 이제 발생 손실로 해서 인정이 됐었는데 지금 이제 미래에 대한 예상 손실까지 이제 반영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좋은 입장은 아니겠죠. 그렇죠? 리스크를 반영하라는 건데 그 리스크에 예상되는 미래에 대한 리스크까지 반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당금을 못 쌓으면 뭐 리스크가 상당히 커지겠죠. 그게 언제 반영되죠? 2020년 6월이죠. 다음 달이죠. 운용 리스크에 대한 반영은 2020년 6월 달입니다. 자, 뭐 그런 부분이 있고 그 IFRS 9에서 대충 뭐 말씀을 드리자면 간단하게 국제회계 기준이다. 기준 8년 3월부터 반영. 국제회계 기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은 국제 업무가 안 되겠죠? 그럼 국가 고립이겠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겠죠? 뭐 부가적으로 얘기하면 트럼프가 지금 오늘인가요? 어제 기사에 지금 그 미국 하웨이라든지 뭐 미국의 하웨이라든지 뭐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업체에 대해서 국제회계 기준, 미국 회계 기준이 꼭 국제회계 기준 그걸 따라라라고 절대적으로 지켜라라고 얘기했죠.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상당히 불리하겠죠. 예, 그런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또 정치적인 게 상당히 좀 연관이 많이 돼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뭐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써놨는데 뭐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죠. 자,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리스크가 있는데 뭐 신용 리스크 그도 반영이 됐었고 시장 리스크 뭐 이제 다음 달 운용 리스크 반영 예정. 자,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예금자 분담 제도로 넘어가겠죠? 뭐 지금 정해져 있는 수순이라 대출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은 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부동산이랑도 상당히 연관될 수도 있습니다. 대선 충당금은 어떻게 산출할까요? 뭐 부도에 대한 확률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뭐 부도시 현실률 들어가겠고요. 뭐 여신 잔해 정도까지 들어가겠죠. 뭐 이걸 외우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일단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참고를 하시면 대성 충당금이 이렇게 산출을 되는구나 가지고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 대성 충당금에 대해서 이제 뭐 기사학에 나온 게 있어요. 지금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자 대성 비용이 급증됐다. RS9 금융회사 실적 압박. 이건 좀 지난 뉴스예요. 근데 띄우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올린 건데, 자, 2018년 도입된 국제회계 기준, 가뜩이나 힘겨운 금융회사 실적을 더 압박하고 있다. 그렇죠. 비용이 올라가죠.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충당금을 많이 쌓아둬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뭐 여신에서도 대성충당금을 쌓게 하는 등 금융사의 자본 건전성에 큰 영향을 주는데 대성충당금 계산의 변수에 국내 경쟁 성장도 포함되는 까닭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면에 빨간불이 켜졌다. 그런 내용이고 그렇죠. 대체적으로 뭐 좋은 내용은 아니죠. IFRS9으로 인해 대선 비용 부담은 올해 금융권 실적을 괴롭힐 전망이다. 지금 2월 며칠인가요? 13일 날 나온 뉴스죠. 이거는 정책입니다. 정책. 지금 뭐 금융주에 대한 정책적인 나라에 대한 정책이기 때문에 정책을 거스를 수는 없어요. 정책을 이기는 금융은 없습니다. 금융이 물론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엔 정책을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정책을 바꿀 수는 없죠. 정책을 이기는 건 뭐 어떤 게 이길 수 있을까요? 힘들겠죠.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융주를 투자하실 때는 좀 그런 부분을 상당히 좀 고려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IFRS9에 대해서 스터디를 좀 하시고 좀 금융주를 좀 대응을 하시라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지금 현황 어떨까요? 현황이 어떻죠? 1월부터 개인 매수 그죠? 그리고 5월부터 기관 매수 뭐 이렇게 돼서 지금 어느 정도 각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탄력성이 그렇게 좋아 보진 않죠? 그죠? 타 종목 대비해서 이 종목 뭐 대응 어떻게 할까요? 단기적 대응 추천하지 않는다. 장기적 대응 나쁘지 않다. 이 말보다는 장기적 투자를 할 수 있는 입장이라면 말리지는 않겠다. 뭐 이 말인데 이 주식을 보시면 이게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죠?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 주식이 글쎄요.
정책적으로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금융권은 RFRS9, 그 이외에 뭐 바젤 3, 뭐 BIS라는 것도 있죠. 그죠? 자기 자본 비율 지금 14.5%인가요? 상당히 높아요. 그 대신 그 말은 자기 자본 비율이라는 건 그만큼 높아야 된다는 건 은행에 돈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 자본 비율을 높게 해준다면 어떤 얘기일까요? 그만큼 기존에 있던 대출했던 돈을 다 회수를 해야 됩니다. 충당금에 대한 마련도 필요하고요.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면 긍정적으로 이렇게 장기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주식은 뭐 크게 급등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을 찾아가면서 1년 이상 1년 이상 가지고 있을 수 있다면 38,000원 정도? 그죠? 38,000원 정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쭉 가다 보면 전 그렇게 보이는데 좀 높이 잡았나? 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주식으로 뭐 대박이 난다 이런 건 좀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45,000원 정도. 근데 과연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한 이 정도 됐을 거예요. 이 정도? 한 이 정도, 1년 이 정도?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이런 뭐 정치적 상황, 그리고 뭐 정책적 상황,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금융주가 안 오르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국제회계 기준과 뭐 또 자기 자본 비율 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일단 뭐 추가적으로 IFRS9에 대해서는 자료가 많습니다. 이건 뭐 찾아보면 엄청 많기 때문에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걸 좀 이해하시고 금융주를 좀 접하신다면 이게 스터디 후 배당만을 목적으로 투자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네, 그쵸? 만약 뭐 중간에 하락세가 장기적으로 이어진다면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뭐 워낙 불량 대출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좀 많이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쉽지 않네요. 오늘 내용이 깔끔한 워낙 좀 복잡하기 때문에 금융주는 특히 쉽지 않아요. 뭐 그냥 보면 쉬워 보이는데 저평가인 것처럼도 보이죠. 하지만
제 눈엔 저평가가 아닌 것처럼 보이죠. 저평가는 뭐 맞아요. 근데 그 확실한 저평가는 아니라는 거죠. 네. 밸류에이션에 대한 그 회복, 그게 조금 더뎌진다고는 볼 수 있겠지만, 하자면 이게 뭐 어떤 큰 호재에서 급등하진 않는다 해도 올라간데도 천천히 올라가면서 만약에 간다면 한 38,000원 정도 볼 수 있겠다. 그것도 1년 이상. 초장기라고도 볼 수 있겠죠. 요즘 같은 시장에서. 그렇죠. 뭐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하지만 절대 은행 담당자들은 국제회계 기준에 대한 변경 내용, 그리고 이제 자기 자본 비율, 대동 총담금을 미래에 대한 발생하지 않은 거에 대한 그런 대동 총담까지 비용에 반영한다면 당연히 뭐 회계상으로 좋아 보이진 않아 보여요. 물론 그거에 대한 이제 해결도 이제 하겠지만 뭐 아까 뉴스에서도 본 것처럼 뭐 이런 내용이 이제 계속 나오겠죠.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내용이 있어요. 참고로 띄운 내용이고 이런 거를 좀 보시면서 좀 판단을 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상당히 좀 매력적으로 느껴요. 근데 느껴지는데 이런 내용 때문에 급등하지 않는 이유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두서없이 얘기했는데 결론은 장기적으로 그것도 1년 이상 들고 가실 수 있는 분만 투자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국제회계 기준 변경 사항에 대한 리스크 반영 일정도 스터디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금융주라 부동산이라든지 정치적 여러 가지 상황이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뭐 자기자본 비율이라든지 대출에 대한 사항도 봐야 한다. 그렇게 여러 가지 보면서 대응하시면 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게 보면 되실 것 같네요. 네, 좀 길어졌네요. 네, 감사합니다.